반갑습니다. 김두환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달 탐사와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아폴로 계획의 탄생, 두 번째가 한국 우주 개발 계획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탄생. 아폴로 계획은 즉 달 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난 지 한 30만 년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친근한 달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동화, 전설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 달이 어떻게 생겼고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이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4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우주 공간에서 가장 친근한 천체입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보는 슈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가다가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서 본 달은 이렇게 이쁘지만 그러나 과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지구가 보입니다.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바다가 햇빛을 받고 파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작은 지구에서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억 인구가 서로 화목하게 평화스럽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죠. 그런데 이렇게 이쁜 사진을 우리가 구하게 된 것은 결국 아폴로 계획 덕분에, 즉 우주 개발이죠. 그 덕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지구 사진을 찍고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인류는 정말 놀랬겠죠. 이런 조그마한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우주개발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누구라도 들 것 같은데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가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과학소설로 지은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SF 작가 줄 베르누입니다. 이분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SF 소설을 지었는데 이걸 본 많은 독자 가운데 폰 브라운 등 유명한 애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뿐 아니라 해저 이말리 82일간의 세계 일주 등등 SF 소설을 많이 작품을 내었고 그들 가운데 한 몇십 개는 영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에서 달까지의 SF 소설을 보고 자란 젊은 가운데 유명한 애독자가 있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죠. 여기 이제 폰 브라운이고 옆에는 아폴로 계획을 세운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폰 브라운은 원래 독일의 나치 군대죠. 나치 군대에서 로켓 제작반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이 로켓반은 소련하고 미국의 포로로 반반 나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폰 브라운은 소련에 안 가고 미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케네디한테 발탁되어 가지고 아폴로 계획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달에 가고 싶은 욕망,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달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론 달에 가기 위한 로켓도 필요하죠. 그리고 로켓 위에 달 탐사선 혹은 우주선을 탑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게 바로 미국의 나사입니다. 미국의 나사는 대통령 직속에 주어진 우주청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그 동서냉전 시대의 두 거물,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있어서 거물이고 이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래 해가지고 2차 대전 후 미국은 이 세상에 모든 그 항공모함,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등 세계 GDP의 70% 차지할 만큼 지구의 경찰 노릇까지 할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소련은 별로 없었죠. 빈약했죠. 그래서 항상 미국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생각한 게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코 납작하게 만들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만든 스푸트닉 위성입니다. 세계 인류 최초의 스푸트닉 위성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위성이 올라가는데 왜 또 스푸트닉 쇼크냐? 이 말은 고작 해봤자 한 비치볼 정도 크기에 무게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성 가지고 무슨 쇼크냐 하면은 이만한 쇳덩어리를 올릴 만한 로켓 같으면 모스크바에서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만일 그 당시 개발된 핵폭탄을 이 위에다가 실으면 어떻게 되죠? 핵탄도탄 ICBM이 됩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모스크바에서 뉴욕까지 ICBM으로 쐈을 경우 물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겠지만 미국의 체면이 깎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푸트닉 1호가 미국의 코 납작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구소련이 한 게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 가가린이 61년에 우주 공간에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이 더욱더 체면이 깎였습니다. 소련은 특히 이제 후르시초프 수상은 기분이 굉장히 좋죠. 아까는 유리 가가린 1인승이지만 여기 2인승, 3인승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 미국 케네디가 보고서는 굉장히 물론 기분 나쁠 뿐더러 미국 체면이 깎였죠. 그래서 미국 그 케네디 대통령이 좀 안갚음이라 할까 소련한테 우리가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생각했냐면 달에 인류 최초로 사람을 보내겠다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아폴로 계획입니다. 그 아폴로 계획의 책임자를 폰 브라운을 시킨 거죠. 그래서 드디어 69년 7월 16일 날 이 세탄 로켓 실어서 아폴로 11호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 아폴로 11호의 엔진을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이게 바로 폰 브라운이고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69년 7월 20일 그러니까 며칠 뒤에 그 로켓 발사해가지고 달에 착륙해서 한 날이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에 그 전날 신문에 내일은 우주에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달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산 대공원에서 대형 스크린에 이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자마자 이 성조기를 꼽았습니다. 마침 일본 서부 시대에 미국 서부 시대에 땅을 깃발 꼽으면 자기 땅이 되듯이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달에 착륙해가지고 성조기를 꼽았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미국의 땅이다.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거죠. 이 달 착륙선에 우주인 세 사람이 탔는데 닐 암스트롱, 골드린, 올드린 이 세 분이 우주에 선에 탑사했는데 이 올드린하고 이 닐 암스트롱이 두 사람이 달 착륙했고 콜린스는 궤도선 달 뒤에 빙빙 돌았습니다. 이 궤도선은 달 뒤를 돌아야
이 달에 착륙선이 나중에 다시 올라오죠. 착륙선에 올라와서 궤도선 타고 그 지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 이렇게 세 분이 우주인의 달 교행하고 왔는데 그 50년 뒤에 기념사진 찍었죠. 50주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70, 80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닐 암스트롱, 이분은 천상에 비행하다. 즉, 달 세계가 아니라 하늘 세계로 떠난 겁니다. 즉, 사망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뭐냐.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소연 우주인, 근데 고산 우주인이 있죠. 원래 고산이 첫 번째 우주인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소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유리 가가린 센터에 있습니다. 왜냐? 유리 가가린 센터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주 가가린 훈련 센터에 입소하기 전에 헌화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헌화를 하냐? 여기 이제 유리 가가린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유리 가가린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합니다. 그만큼 우주에 대한 집념이 강한 거죠. 근데 저는 왜 여기에 같이 있냐면은 제가 이 당시 우주인 선정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유리 가가린 센터에 가서 헌화식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식에 참관했습니다. 결국 이 아폴로 계획, 즉 달 탐사로 그 파급 효과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이때 아폴로 계획에서 연구된, 개발된 그러한 첨단 산업기술이 기반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우수한 젊은이들을 미국에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시켜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몇 년 뒤 혹은 10년 뒤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각국에 귀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나라의 과학, 문화, 산업 발전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천문학자인데 천문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아폴로 계획을 통한 우주개발, 그 우주개발을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우주의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주의 탄생 여러분들이 요새 자주 들을 수 있죠. 이것은 빅뱅에 의해서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이 우주에 탄생했을 때의 흔적을 지금은 우주 탐사 로켓으로 탐사선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노벨상도 받았죠. 그 후 아폴로 계획 이후에도 미국, 그다음에 일본은 물론 그다음 인도, 중국, 러시아, 호주 여러 나라에서 달 탐사, 더 나아가서는 화성 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 선진국이 다 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는 그래도 IT 세계에서 제일이죠. IT 국가인데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달 탐사를 해보자. 그리고 이 우주 강국은 군사 강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그리고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대개 대통령 혹은 수상, 총리 직속으로 나사, 즉 우주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우주연구원은 있지만은 이 우주청 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나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 탐사를 왜 하냐?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 모여서 심포지엄 열어서 달 탐사 미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한 10번 정도 심포지엄 하고, 좀 더 있으면은 우리도 달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여기 있고, 이게 달에 있으면 여기다가 안테나를 실어서 갑니다. 그거 인터넷용으로. 그래서 우주 인터넷까지 하겠다.
그리고 우주 인터넷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머스크 생각나죠? 그분은 우주에다가 15,000개의 소형 위성을, 통신위성을 띄워가지고 세계의 인터넷을 장악하겠다. 막 그런 야망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우주개발 계획의 탄생과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건 신문 스크랩인데 이것은 1959년의 신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우연히 이 신문을 보고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러한 운명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달 로켓과 미사일은 어떤 관계가 있나. 즉 미사일에 들어간 엔진이나 달 여행을 위한 달 로켓의 엔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 로켓을 연구한 그 기술을 미사일 엔진 거기다가 피드백할 수 있겠죠. 즉 평화 목적의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이 군사 경쟁, 군사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군사 경쟁 꼭 필요하죠.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논리를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설명의 도구로 쓰인 게 바로 이 우주망원경입니다. 이건 우주 공간에서 떠 있는데 만약에 지상이라 합시다. 지상에서는 우주망원경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망원경으로 별을 봅니다. 별을 보고 천문학자들 논문을 쓰죠. 그럼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연구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 고민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지상 망원경이 전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관측하게 된다. 바로 그게 우주망원경입니다. 그 우주망원경의 대표가 바로 이 하블 텔레스코프이죠. 자, 그럼 하블 텔레스코프이 우주 공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인데 위를 보면 물론 별을 보고 천문학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망원경 밑으로도 볼 수 있죠. 밑으로 보면 뭘 보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뭘 할 수 있나?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나?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북한이 뭘 하냐?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밑을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우주망원경이 군사 위성으로 쓸 수 있죠. 즉 아까 말한 로켓 엔진도 군사관계, 그 다음에 이 망원경 자체도 군사관계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하기 위해서는 우주기관이 필요하다. 그 납득이 이제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그 인공위성이 북한에서 뭘 하냐. 만약에 ICBM 쏘았다 하면은 미국에서 그걸 보고 여기서 이제 이게 우주망원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하는 동태를 다 살펴보고 뭐 있으면은 즉각 본토에다 연락해서 뒤 사후 처리를 하죠. 결국 그러한 우주망원경, 그 다음에 로켓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천문우주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86년에 천문우주과연구소를 만들고 초대 소장이 제가 되었습니다. 김두한.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연초에 인터뷰해가지고 비전을, 그러니까 우주개발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온 게, 인터뷰에서 나온 게 뭐냐면 2010년에 통신위성, 혹은 기상위성 이런 것도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해서 앞으로 우주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이 나온 건데, 그리고 2010년이 바로 여기 2010년이 천량위성이 올라갔습니다. 그 통신 기상위성이죠. 이 천량위성이 뭘 찍냐? 이 지구 전체를 찍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은 이 필리핀이 있으면 여기서 태풍이 주로 일어납니다. 이 태풍을 우리 망원경이, 우주망원경이, 즉 기상위성이 찍습니다.
자, 필리핀 저 밑에서 태풍이 이제 해가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언제 태풍이 나와서 크기가 얼마만큼 크기로, 그 다음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언제 소멸된다.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상위성이 보고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예보를 해줍니다. 그 전략위성이 올라가서, 그 광경을 내가 또 기상청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기상위성 센터에서 무슨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상위성 센터는 진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태풍이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쭉 이렇게 북상하죠. 북상.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까워질수록 그 예보를 쭉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부터 태풍이 어디서 어디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천리안 위성 1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2호가 올라갑니다. 그럼 2호에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는 기상 전문이고 B는 해양 환경 위성입니다. 이 전기위성의 해양 환경 위성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전부 세계에 릴리스합니다. 그리고 천리안 2호도 교신에 성공해서 우리는 전지 궤도위성 기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 개발에 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까 말한 기상위성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통신위성입니다. 물론 우리 옛날에는 통신위성을 미국의 통신위성을 빌려 썼지만 내가 최신문 장관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지금은 미국하고 사이 좋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통신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바로 이 무궁화 통신위성입니다. 그 1호 올라갔죠. 지금은 5호, 6호 올라가고 7호도 올라가고 지금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국가 연구개발에서는 로드맵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우주개발의 로드맵도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소형위성, 그 다음에 중간위성 500km짜리, 그 다음에 전기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 발사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작지만 차차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달 탐사도 가고 그 다음에 화성 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성 이런 데도 우주 탐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위성 이야기 했는데 이 소형위성입니다. 이것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올라간 게 우리별 위성 들은 적이 있죠. 우리별 위성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위성연구원에서 만든 그 소형위성들입니다.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500kg 클래스, 500kg 정도의 중형위성, 이거는 카리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것 지금 7호까지 만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공에서 이제 물론 이제 지구를 보는데 지구 물체를 아리랑 3호만 해도 55cm 분해 능이 지금 한 7호까지 되는데 지금은 한 10cm 정도까지의 고해상도로 좋은 지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전부 이제는 그 민간에다 기술 이전해서 앞으로 그러한 우주 산업을 민간 주도로 해나가라. 그래서 정부가 개발한 그러한 우주 기술을 전부 민간에다가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 좀 늦었지만은 우리 기술로 위성 쏜다. 이제 달에도 보내겠다 그거죠. 그래서 위성 쏜다는 뭐가 필요하죠?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발사체 이 모형인데 이걸 만들고 일단 이미 위성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발사체도 95%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냐? 나로우선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지상국이죠. 그래서 만일 이게 개발이 되면 완성되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발사시킨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10위권인데 우주도 앞으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주 개발할 때 이 로켓 개발에도 1억도 안 된 한 약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16년도 예산만 해도 약 7천억이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7천억이면 7,000배입니다. 엄청나게 우주 개발이 확장 개발됐죠. 그래서 이 로켓에서 처음에는 물론 작은 걸 했죠. 이렇게 작은 걸 하다가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나로의 이제 누리호라고 이제 500kg짜리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3단 로켓이죠. 이 하나가 75톤 엔진입니다. 그러나 이게 4개가 있으면 얼마죠? 4개가 있으면 곱하면 400톤입니다. 이 400톤의 추진력이 있으면 여기다가 달 위성을 띄웁니다. 달 탐사선을. 그러면 달에 우리가 위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여기에 달 탐사선 탑재해서 이 달로 보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도 IT 선진국 못지않게 우주 개발에서도 우주 강국, 우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부에서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